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앗간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지금 춘닥터는 고대 로마사에서도 가장 초기 시대인 로마 왕정 시기를 마무리한 상태인데요. 사실 다음 차례인 로마 공화정 시대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리스 역사냐고요? 허허허. 네, 사실 로마 공화정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역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공화정 시기는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던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로마 제국과 그리스 문명은 훗날 유럽의 역사의 뿌리 그리고 유럽의 기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고대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바로 그리스 문명과 고대 로마사가 되는 것이죠. 자, 서론이 굉장히 거창했죠. 그럼 로마사처럼 완전 심층까지는 아니어도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알기 쉽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문명이란 인류가 원시적인 선사시대의 삶에서 훨씬 더 발전된 삶의 형태를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이 태동한 곳엔 대규모 도시라든지 아니면 웅장한 고도의 건축물들 아니면 기록된 문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손꼽히는 4가지 문명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바로 세계 4대 문명입니다. 사실 이 4대 문명이라는 단어는 청나라 시대 말기에 역사학자들이 중국 자신들의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든 용어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4대 문명이라는 단어가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이 4대 문명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4대 문명의 발원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가장 첫 번째 문명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서아시아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 발달된 문명을 말하는 것인데요. 현재는 지도를 보시면 이라크와 이란, 그다음에 시리아와 튀르키예 등 다양한 중동의 국가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수메르 문명이 시작을 하였죠. 두 번째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나일강에서 시작된 문명으로 현재까지도 이집트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이죠. 세 번째는 어디냐? 바로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인도의 서북부 지역과 파키스탄의 접경지대에서 형성된 문명이죠. 그리고 바로 마지막은 중국에서 발원한 중국 황하강 유역의 황하 문명이죠. 자, 이렇게 4대 문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큰 강이 흐르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강 주변에는 비옥한 토지와 넓은 평야가 존재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농사짓기 아주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겠죠. 게다가 땅도 아주 넓기 때문에 인구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유동성도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도 커지게 되겠죠. 이러한 조건들이 합해지면 큰 나라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마저도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이런 큰 나라들이 보통 문명이나 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럽의 뿌리라고 알려진 그리스 문명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먼저 그리스의 위치를 보시면 발칸 반도의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지도를 보고 있으면 이 지역이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서아시아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기가 쉬워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 문명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바다로부터 받으면서 태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하면 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 결국 그리스 신화잖아요. 신들의 왕인 제우스라든지 아니면 그의 아내인 헤라, 그리고 전쟁의 신 아폴론, 지혜의 신 아테네, 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등 정말 수많은 신들이 존재를 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신화가 신들이 나와서 인간과 교감도 하고 무슨 마술도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단순한 신화나 전설 같은 걸로 여겨졌었어요. 하지만 근대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역사가들이 유적을 발굴을 하면서 이런 그리스 신화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 유적들이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화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신화라는 사실이 점점 더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추적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역시나 서론이 좀 길었죠. 그래서 그리스 문명의 첫 시작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펠로폰네스 반도 남쪽에 있는 큰 섬인 크레타 섬에서 첫 번째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바다를 에게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 문명의 모태가 이 크레타 섬과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에게해 문명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에게 문명의 첫 시작인 미노스 문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500년에서 2000년 전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단군 신화가 시작됐던 시기랑 비슷하거든요. 정말 굉장히 오래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전설과도 같은 이 문명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노스 왕의 이름을 따서 미노스 문명이라고 명명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문명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크레타 문명인데요. 왜 그런 거냐고요? 바로 미노스 문명의 발원지가 그리스 남쪽 바다에 떠있는 큰 섬 크레타 섬이기 때문입니다. 크레타 섬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 동부 해안에 아주 중심에 떠있는 섬입니다. 만약 제가 항공모함을 동지중해해로 보낸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저 딱 크레타 섬이 있는 그 위치에 항공모함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타 섬은 위치상 그리스 본토보다도 이집트와도 가까웠고 소아시아 지방과도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섬이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굉장히 활발하게 받았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크레타 섬은 굉장히 큰 섬이긴 했지만 결국은 모두 전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섬이었잖아요. 이렇게 4대 문명과는 달리 큰 대륙도 아니고 큰 강이 흐르거나 넓은 평야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타 섬에서는 이런 4대 문명과는 좀 다른 굉장히 독자적인 색깔을 가진 문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4대 문명은 대제국이라든지 큰 나라로 성장을 할 확률이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국이 발전을 하게 되면 계급이 엄격해지고 신분이 경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크레타 섬 같은 경우는 아주 넓은 땅도 아니었고 또 그곳이 아주 비옥한 평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제국까지 형성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바다로 쉽게 뻗쳐나갈 수 있었고 보다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신분제도가 아주 경직되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자유로운 그런 문명의 색깔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대표하는 유적지가 유명한 크노소스 궁전인 것이죠. 그 크노소스 궁전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아주 빨간 기둥이거든요. 그 기둥과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당시에 사람들이 화려하게 그리고 자유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리스 신화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거기서 가장 유명한 신인 제우스가 사실 엄청난 바람둥이거든요. 허허허. 그래서 어느 날 제우스가 페니키아의 공주와 또 바람을 피게 되는데 그 페니키아 공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미노스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노스는 크레타 섬의 왕이 되고 싶은 걸로 신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미노스가 포세이돈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요, 저를 크레타 섬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황금소를 제물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황금소 좀 탐나긴 하는구만. 그럼 어디 한번 너를 왕으로 만들어 줄 테니 황금소를 바쳐보도록 하거라. 이렇게 해서 미노스는 포세이돈의 도움을 받아서 크레타 섬의 왕이 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미노스 이 녀석이 왕이 되고 나자 교만해진 걸까요? 결국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그 황금소를 바치지 않고 나 몰라라 하게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포세이돈은 굉장히 분노가 많은 신인데 당연히 화가 많이 났었겠죠. 이놈이 감히 바다의 신인 나를 속여? 그럼 너도 벌을 받거라. 촤! 이렇게 해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미노스의 부인에게 저주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미노스의 부인이 동물인 소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나오게 된 자식이 바로 그 유명한 얼굴은 황소요 몸은 인간인 미노타우루스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미노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웠겠지만 친자식까지는 아니어도 자기의 자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미노타우루스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미노타우루스는 괴물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바깥에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자신의 궁전인 크노소스의 미궁 안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년 이 미노타우루스가 사람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 본토로부터 사람들을 잡아와서 미노타우루스에게 먹이로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물로 바치게 된 것이죠. 당연히 그리스 본토 사람들은 항상 공포에 시달리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연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아테네의 왕자인 테세우스가 결국은 이 크노소스 미궁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세우스는 영웅적인 면모를 선보이면서 크노소스의 미궁을 헤쳐나가서 미노타우루스를 만나게 되고 결국 이 미노타우루스를 죽이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유명한 신화를 설명을 했을까요? 실제로 미노스 문명의 역사적인 사실이 신화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훗날 뒤늦게 발견된 이 크노소스 궁전의 털을 보면 이것들을 예전 모습으로 복원했을 때 정말 1000개 이상의 방이 있던 미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미노스 문명의 벽화를 살펴보게 되면 동물 소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미노스 문명이 소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숭배했던 문명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노스 문명이 몰락을 하게 되고 나중에 대두돼서 미노스 문명을 공격까지 하게 되는 문명이 바로 미케네 문명이거든요. 근데 이 미케네 문명이 그리스 본토에서 시작된 문명이기 때문에 아테네 왕자 테세우스와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원전 1500년경까지 굉장한 전성기를 구가한 것으로 알려진 미노스 문명은 기원전 1300년경부터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고대 문명은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쇠퇴의 원인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요. 몇 가지 원인들을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일단은 크레타 섬 위에 있는 산토리니 화산의 대폭발. 당시 이 산토리니 화산의 대폭발은 정말 큰 폭발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지진도 일어났을 것이고 기근이 오기가 굉장히 쉬웠겠죠. 그래서 국력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을 확률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지중해 문명을 파괴하고 침략했던 바다 민족의 습격, 이 부분은 추후에 나오는 미케네 문명에서도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명을 전파해서 성장했던 미케네 문명의 침략, 사실 이것도 굉장히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인데 미케네 문명은 실제로 굉장히 공격적인 문명이었기 때문에 크레타 섬에 쳐들어와서 심대한 타격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한때 정말 융성했던 미노스 문명은 서서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노스 문명의 뒤를 이어 나타난 신흥 강자는 바로 미케네 문명입니다. 미케네 문명은 발칸반도의 북쪽에서 내려온 아카이아인이라는 민족이 남하해서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정착함으로써 생겨난 문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들은 청동기 문명을 정착시킨 민족이었는데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지형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섬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평지가 별로 없고 산악 지형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대제국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넓은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강이 흘렀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케네 문명 역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는 좀 다르게 독자적인 문명을 형성하게 되는데 통일된 제국을 형성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가장 강성했고 구심점이 되었던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케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명을 미케네 문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아카이아인들은 북쪽에서 내려온 민족이었지만 남쪽에 있던 크레타 섬, 즉 미노스 문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미노스 문명의 유리한 부분들을 흡수하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명으로 발전을 시켜서 차근차근 성장을 했던 것이죠. 결국 미케네 문명은 점점 더 성장을 해서 굉장히 호전적인 문명으로 바뀌게 되고 공격적인 전쟁도 많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기원전 1500년경에 크레타 섬으로 직접 쳐들어가서 미노스 문명에 정말 큰 타격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까 미노스 문명에서는 미노타우루스와 크노소스의 미궁이란 신화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미케네 문명 역시도 아주 유명한 그리스 신화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입니다. 트로이 전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서아시아 지역의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레나를 납치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전쟁입니다. 사실 왕의 부인을 어떻게 훔쳐오느냐, 물론 이것은 신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인데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의 뒤를 봐주어서 당시 세계 제일의 미녀로 알려진 헬레나를 납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메넬라우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인을 뺏겼으니 되찾으러 와야겠죠. 결국은 메넬라우스 자기 혼자로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형, 내가 부인을 빼앗겼어. 제발 나를 도와줘. 이 트로이로 쳐들어와서 부인을 되찾아오게 해줘. 동생, 그런 일이 있었어. 좋았어.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서 트로이로 쳐들어가자. 결국 메넬라우스의 형인 아가멤논이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는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이 바로 미케네의 왕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만큼 그리스 연합군의 중심은 미케네였다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이 미케네 문명이 실제로 미케네 왕국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에게해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그리스 연합군과 소아시아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인 트로이가 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신화를 보면 이 전쟁에서도 많은 신들이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그리스 신들이 각자 자기가 응원하는 또 영웅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막 뒤를 봐주기도 하고 얽히고 설키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사이에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로이와 그리스는 10년 동안 장기전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나긴 전쟁을 끝낸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디세우스의 트로이 목마인 것입니다.
전쟁의 양군이 지쳐가던 어느 날 그리스 연합군이 거대한 목마를 남겨둔 채 퇴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위장 전술이었고 거대한 목마 안에는 그리스 병사들이 숨어 있었죠. 하지만 트로이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른 채 만세! 드디어 10년 만에 그리스 녀석들이 퇴각했구나. 근데 저 목마는 뭐지? 소문에 의하면 자신들의 신 아테네에게 바칠 재물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우리 트로이가 가져가지 못하게 일부러 크게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왜이야? 당장 저걸 성 안으로 들여놔서 우리가 신의 축복을 대신 받도록 하자. 성을 허물어서라도 들여보내! 이렇게 해서 트로이는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거대한 목마를 자신들의 성 안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축제의 낮을 보내고 난 뒤 트로이는 밤에 곤히 잠들게 되겠죠. 자, 모두가 잠든 야심한 밤, 드디어 이 거대한 목마에서 그리스 병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 병사들은 트로이 성벽에 있는 성문을 모두 활짝 열어제치게 되고 내복해 있던 그리스 연합군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오면서 트로이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잠깐 여기서 트로이가 함락되면서 탈출했던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로마의 선조로 불리게 되는 아이네아스 장군인 것입니다. 자세한 건 춘닥터의 로마 건국 신화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로이 전쟁은 로마의 건국 신화와도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너무나도 유명한 트로이 전쟁 신화는 그리스의 최고의 문장가로 알려진 호메로스라는 시인의 대서사 시인 일리아스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리아스 대서사시 내용 외에는 다른 문헌이라든지 유적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트로이 전쟁은 정말 실화였느냐 그냥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1870년 독일의 역사학자인 하인리히 슐리만에 의해서 실제 소아시아 지방에 트로이의 유적이 발견이 되면서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실존했다는 사실이 힘이 실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신화를 토대로 이 미케네 문명이 얼마나 번성을 했었고 실제로 소아시아 지방의 트로이까지 전쟁을 하게 될 정도로 동쪽 지중해 지방에 넓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의 트로이와 전쟁을 치르고 또 남쪽에 있는 크레타 섬으로 쳐들어가서 미노스 문명에 큰 타격을 입혔던 미케네 문명. 이처럼 강성하고 공격적이었던 미케네 문명은 기원전 1200년경부터 급격하게 쇠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토록 강성했던 미케네 문명이 급격하게 쇠퇴를 겪었던 걸까요? 아까 미노스 문명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역시나 이 고대 문명은 문헌이나 사료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여러 가지 가설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미케네 문명이 쇠퇴했던 기원전 1200에서 1100년경의 시기는 고대 지중해 지역의 암흑기가 시작됐던 시기라고 불리우는데요. 그 이유는 그 지중해 지역의 문명 국가들, 즉 미케네 문명뿐만 아니라 서아시아 지역의 히타이트,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크레타 섬의 미노스 문명까지도 함께 급격하게 쇠퇴하거나 타격을 받았던 시기이기 때문이죠. 고대 시대 청동기 문명으로 영화와 번영을 누렸던 이런 대형 문명들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받거나 쇠퇴를 하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역사가들이 몇 가지 가설을 세웠는데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당시 시기는 소빙하기가 있을 수 있었던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간 기온이 낮은 상태였고 가뭄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진이라든지 전염병도 굉장히 유행을 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될 수 있었다. 이런 가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문명 자체 내부의 혼란과 내전입니다. 실제로 미케네 문명 역시 굉장히 호전적인 특징을 지녔던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미케네 왕국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이나 제국도 꿈꾼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들 각자 민족의 어떤 동시다발적인 호전적인 성향 때문에 내분이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정치적인 혼란과 내부의 반목은 당연히 국력을 약화시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부 불안으로 인해서 문명이 급격히 쇠퇴했다가 바로 두 번째 가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바다 민족의 침략입니다. 사실 이 바다 민족은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민족인데요. 이들은 동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문명에 타격을 준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민족은 사료도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민족들인데요. 다양한 민족들의 복합제라는 이야기도 있고 주로 해적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존재를 합니다. 특히나 많은 역사가들이 이 바다 민족이 활발하게 침략을 했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것은 바로 시기와 타이밍
타이밍이 맞아서였지 않을까인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까도 말한 여러 가지 가설들로 인해서 당시 청동기의 대형 문명들이 굉장히 쇠퇴를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명이 약해지게 되면 해적들이 단순히 도적과 약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문명의 약해진 부분을 카운터 펀치를 치듯이 심대한 타격을 줬을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나 바다는 기동성도 있고 치고 빠지기도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고대 청동기 문명의 쇠퇴와 맞물려서 이 바다 민족의 침입이 그들의 쇠퇴를 더욱더 앞당겼다는 가설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고대 지중해 시대의 암흑기는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가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역사가들은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미케네 문명을 따로 잠깐 살펴보면 미케네 문명의 쇠퇴기에는 북쪽에서 도리아인이라는 또 새로운 민족이 남쪽으로 남하를 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원래 주된 세력이었던 아카이아인들이 많이 세력이 약화가 되고 그 빈 자리를 북쪽에서 다시 새로 내려오게 된 도리아인들이 채우게 됐던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리아인들이 침략을 해서 더 약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아카이아인들이 먼저 약해진 상태에서 도리아인들이 뭐 자리를 채웠다 이런 가설들도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200년까지 굉장히 융성했던 그리스 문명의 원료인 에게 문명이 쇠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중해는 곧 400년간의 암흑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 후기 청동기 문명의 정점이었던 이 에게 문명은 기원전 1200년경부터 급속하게 쇠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급속하게 쇠락한 에게 문명 이후에 시작되는 고대 암흑기와 그 이후의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암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우울하고 어두운 느낌이에요. 저 역시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고대 지중해의 암흑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원래 역사라는 것은 사료와 기록으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미케네 문명이 멸망한 것으로 알려진 기원전 1200년경부터 약 400년 동안 그리스 지역에는 어떤 기록과 사료를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게 됩니다. 그럼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역사가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치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느낌이 들겠죠. 게다가 이 40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예측 불허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기록과 사료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발자취들을 따라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에 쓰이던 어떤 도구라든지 아니면 집터, 건축물의 양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당시 생활하던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유추해보는 것입니다. 일단 이 시기를 추정해봤을 때 그리스 본토의 인구가 미케네 문명 전성기 시절에 비해서 10분의 1 가량으로 줄었다고 역사가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저번 편에 다루었던 것처럼 어떤 자연재해라던가 북방 민족인 도리아인의 남하, 바다 민족의 침략 등으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말 과연 그런 이유만으로 인구가 10분의 1이나 줄어들었을까요? 사실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춘닥터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대기근이라는 것들이 겹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봤을 때도 정말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주는 경우는 유럽의 패스트 같은 흑사병이라던가 대자연 대기근이라든지 세계 2차 세계대전급의 정말 큰 전쟁이 터져야 되는데 사실 고대 사회는 그런 뭐 강력한 무기들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자연재해나 대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미케네 문명을 이뤄냈었던 민족인 아카이아인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발자취를 감추게 되고 아마 그들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 북쪽에서 남하해온 도리아인들이 이 시기부터 좀 더 자리를 잡고 인구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후에 이 도리아인들을 주축으로 세워진 대표적인 도시국가가 바로 그 유명한 스파르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살아남은 아카이아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또 대표적인 도시국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테네인 것이죠. 역사상 라이벌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 두 도시국가는 나중에 차근차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암흑기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예전보다 문명이 조금 더 후퇴한 특징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번에도 말했듯이 문명이란 인류의 삶이 발전하는 방향을 뜻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도시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발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후기 청동기가 무너지고 난 뒤에 이 고대 암흑기 시대를 살펴보면 일단 인구가 굉장히 감소를 했죠. 문자와 기록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화려한 건축물들도 없어졌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문명이 좀 후퇴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 구심점 역할을 하는 왕국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중심이 되는 문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각자 도생의 삶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국가가 발전을 해야 그 다음에 인구와 어떤 경제력도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나중에 여력이 남아서 예술품이라든지 뭐 문자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모두가 흩어져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여력이 남을 확률이 줄어들겠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지내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경제력도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된 도시라든지 화려한 예술작품, 왕의 업적을 자랑할 만한 그런 기록과 사료들이 사라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암흑기라고 해서 모든 것이 후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기 마련이고 인류는 역시 삶을 살아나갔겠죠. 그렇게 해서 발견된 유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청동기에서 철기로 도구들이 많이 진화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존의 미케네 문명을 이뤄냈던 아카이안들이 청동기 문명이었다면 그 이후에 자리 잡은 민족들이 도리아인이라든지 소아시아에서 넘어온 민족일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민족들은 철기 문명을 사용할 줄 아는 민족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기가 더 활발하게 보급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암흑기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문자가 하나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이 누구냐? 상당히 유명한 민족인데요. 기원전 1200년경부터 활동을 시작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들이 처음 페니키아인이라고 불리우게 된 지역은 바로 지금의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경책에 나오는 그 유명한 가나안인인 것이죠. 이 민족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해상 활동에 굉장히 활발했던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전에 이집트라든지 고대 문명인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주로 상형 문자 형태나 쐐기 문자 형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페니키아인들은 단순한 그림을 흉내내는 그런 문자들이 아닌 발음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음 문자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페니키아인들이 해상으로 활발하게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페니키아 문자 역시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페니키아 문자가 퍼져나가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바로 그리스인들이 이 페니키아 문자를 응용해서 그리스 알파벳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알파벳이 나중에는 로마의 라틴 알파벳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현대에는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울 것만 같은 암흑기에서도 역시나 인간들은 자신의 삶을 충실히 행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발전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0년간의 암흑기가 지나면서 드디어 서서히 새벽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 400년간 칠흑 같은 어두운 시기에도 그리스인과 이 지중해에 있던 사람들은 열심히 자신의 삶을 복구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렇게 암흑기가 지나고 새로 찾아온 시대를 역사가들은 고졸기 또는 아르카닉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르카익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 풀어서 말을 하면 서툴고 투박하면서 고풍스럽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고대 미술의 성향, 장르 같은 것들을 말하는 용어라고 해요. 실제로 이 시기에 발견되었던 그리스의 어떤 조각상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아주 화려한 그런 조각상보다는 조금 더 둔탁하고 투박하고 약간 직선적인 그런 조각상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리스 전성기의 조각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밀로의 비너스상이라든지 아니면 승리의 니케 여신상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황금 비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바로 이런 조각상들은 그 아르카익 시대를 지나서 그리스의 전성기로 접어드는 고전기 시대의 조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아르카익 시대라 하는 것은 아직 덜 익은 미성숙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해가 완전히 쨍하게 뜨는 그런 정오 이전에 새벽녘 동틀 무렵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아르카익 시대 고졸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틀녘 새벽 무렵이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시기라는 걸 아시나요? 마찬가지로 이 아르카익 시대도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10분의 1까지
10까지 줄어들었던 인구는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 본토인 발칸반도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0%가 산지와 돌로 이루어진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만약에 평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면 사실은 그 지역은 통일된 국가가 만들어지기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기도 굉장히 유리하고 또 강성해진 세력들이 평야에서는 대결을 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면 강성한 세력이 또 하나의 세력을 잡아먹고 그럼 그 세력이 또 커지겠죠? 근데 평지라면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그런 데를 잡아먹고 해서 이 평지에서는 굉장히 대제국이 만들어지기가 유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형이 그렇게 거칠지 않기 때문에 통일된 제국이 아주 많이 등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지형이 이렇게 험준하고 산악지형이 많다면 기본적으로 수비에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적은 수로도 많은 병력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격하는 쪽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커지겠죠. 게다가 또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을 힘겹게 이기고 점령을 한다 해도 큰 이득이 없습니다. 뭐 농산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원래도 뭐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 부유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사치품들이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척박한 지형에서는 그런 통일된 제국이 잘 나오지 않게 되고 역시나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그리스인들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택은 아주 수많은 작은 도시국가들이 각자 독립된 형태로 바다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그리스의 폴리스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고대 민주주의의 시작은 그리스의 폴리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격언이 있죠. 세계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백 개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경쟁을 했던 시대. 아마도 그리스의 어떤 척박한 땅과 똑똑한 그리스인들의 진취적이고 자유로웠던 그런 민족성이 바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 본토를 치열하고 힘겹게 싸워서 비효율적으로 통일하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얻을 게 많았던 바다로 진출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폴리스들은 뭐 자신들끼리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바다로 진출을 해서 자신들만의 해외 이주 도시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에게 문명 시절부터 바다로 둘러싸이고 척박한 그런 땅의 지형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웠던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에게 문명도 굉장히 화려하고 자유로웠던 문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 그리스인들은 특유의 어떤 모험심과 뛰어난 항해술이 그 민족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르카익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뛰어났던 민족인 페니키아인 역시도 굉장히 진취적으로 바다로 진출을 하고 있던 시기거든요. 어쭈 너희가 그렇게 지중해로 쭉쭉 세력권을 넓힌단 말이지. 우리도 항해술과 바다로 나아가는 기술은 최고다. 너에게 결코 뒤지지 않겠어. 이렇게 그리스인들도 페니키아인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바다에 뛰어들게 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그리스인들은 1차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본토인 발칸반도에 가장 가까운 지역, 발칸반도 동쪽의 소아시아 서부 해안가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소아시아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불리우는 지역인데 현재는 튀르키예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죠. 소아시아의 서안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해안선이 복잡하고 그리스 본토처럼 섬도 굉장히 많은 다도해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들 입장에선 자신의 본토와도 굉장히 유사한 이 지형이 익숙했겠죠. 그래서 가깝기도 하고 익숙한 이 지형으로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먼저 이주를 1차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인들이 세운 소아시아 서안 지역의 어떤 이 지방을 이오니아 지방으로 부르게 되고 이오니아 문명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참고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중동 지역이라는 게 요즘의 이미지 하면 떠오르는 게 사막이잖아요. 석유는 많지만 굉장히 척박한 사막이 떠오르는 지역이죠. 하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중동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로 성경에서도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이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역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부유하고 풍족한 땅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오니아 지방 역시 이 그리스 본토보다는 역시나 이 아시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풍족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땅이 비옥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되면 어떤 것들이 발달을 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도 더 발달을 하게 되고 화려한 예술품이라든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만한 그런 기록들도 더 활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르카익 시대에는 이오니아 문명이 굉장히 화려하게 꽃을 피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희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철학의 아버지라 불렸던 탈레스라든지 아니면 역사로 유명한 헤로도토스, 그리고 의학의 선구자 히포크라테스, 그리고 대서사시를 쓴 정말 최초이자 최고의 천재로 알려졌던 호메로스 역시 모두 이오니아 지방 출신의 학자들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의 해상 활동으로 알려져 있던 이 1차 시기에는 그리스 본토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동쪽 말고 이 서쪽으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그리스 본토인 발칸반도의 서쪽에는 어떤 지형이 있죠? 바로 이탈리아 반도죠. 자, 역시나 해상 민족이었던 그리스인들은 해상 지역에 유리한 이탈리아 반도의 남쪽 지대와 이탈리아 반도 남쪽 끝에 있는 아주 큰 섬인 시칠리아 섬을 자신들의 거점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로마사 초기 시절에 이탈리아 반도의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이 바로 이 시기에 건설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스파르타인들이 건설한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장화 뒷굽 끝에 해당하는 도시 타란토, 당시에는 타렌툼이라고 불리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스파르타는 굉장히 군사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타란토라는 이탈리아의 해안 도시도 여전히 군사들의 해상 기지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어떤 해군이 가장 많이 정박해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주전으로 맹활약했던 팀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탈리아의 나폴리죠. 이탈리아 내에서도 굉장히 큰 도시로 알려진 이 나폴리도 역시 그리스인들이 처음 세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는 새로운 도시라 하여 폴리스가 도시라는 뜻을 가졌었죠. 새로운을 네아라고 사용을 해서 네아폴리스, 그리고 이 네아폴리스가 나중에 발전을 해서 나폴리로 변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이 시칠리아에도 굉장히 그리스인들이 활발하게 도시를 세웠는데요. 지금 시칠리아 여행을 가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진 아그리젠토, 메시나, 시라쿠사, 이런 유명한 도시들이 바로 아르카익 시대의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활발한 해상 활동의 1차 시기는 약 100년 정도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에는 아직 1차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스 본토로부터 가까운 양옆 지점인 그런 이오니아 지방과 이탈리아 남부 지방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리스인들이 누구죠? 굉장히 자유롭고 진취적인 민족이죠. 그리스인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차 해상 활동 때 더욱더 넓은 지역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게 돼요. 바로 이 그리스의 해상 활동이 어떤 그리스 본토에 본부를 두고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해상 활동이라 하는 것도 본부 베이스 캠프를 두고 시작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이 영국 섬의 본토를 중심으로 식민지들이 건설이 되었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 역시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어떤 본국의 지원을 받아서 많은 항해사들이 뻗어나가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1차 해상 활동으로 만들어진 그 식민 도시들이 있잖아요. 사실 식민 도시라기보다는 해상 도시들인데, 새로 만들어진 그런 도시들에서 또 자체적으로 해외 해상 활동을 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 본토에서도 출발을 하게 되고, 또 1차 시기에 새로 만들어졌던 이오니아 지방에서도 또 새로 따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이탈리아 남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해상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씨를 탁 뿌리면 뿌려진 씨앗이 또 그 지역에서 다른 씨를 자기가 또 탁 뿌리는, 그런 식으로 그리스인들은 점점 지중해를 자신들의 바다로 넓게 뻗어나갔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시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정말 약간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살아서 정말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자신들의 그런 포자에 있는 씨를 촥촥 뿌리는 약간 이런 느낌도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시기에 그리스인들이 세운 해상 도시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쪽으로는 현재 프랑스의 도시인 마르세유,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까지도 그리스인들의 도시의 흔적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 옆에 북아프리카의 일부 지역과, 동쪽으로는 팔레스타인 근처인 키프로스 섬까지도 그리스인들의 도시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쪽으로 흑해 전역으로 뻗쳐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러시아의 일부 지역까지도 그리스의 식민 도시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라이벌 민족이었던 페니키아인 역시도 열심히 해상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북아프리카의 그 유명한 카르타고라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베리아 서쪽 끝까지도 자신들의 도시를 건설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리스인들의 독립적이고 유기체적인 폴리스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런 지중해 활동 반경을 보면 훨씬 더 그리스인들이 넓게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또 재밌는 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리스인들이 그런 독립적인 유기체적인 폴리스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인들이 세운 그런 여러 도시들이 결국은 또 각각 따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파르타인들이 이룩해낸 타렌툼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죠. 그리고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라는 도시는 그리스 본토의 코린트라는 도시에서 이주해서 사람들이 세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예를 들면 이 타렌툼이라는 도시가 스파르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잖아요. 동맹을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부인 스파르타의 명령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전혀 별개의 도시 국가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또 그리스의 어떤 문화 풍습 같은 게 비슷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각각 독립된 그런 도시 국가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얼마나 그리스인들이
독립적이고 진취적이면서 자유로운 성향을 지닌 민족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 식민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진취적이며 독립심이 강했던 그리스인들은 바다로 향해 뻗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해상 도시들이 건설되었고 그리스인들의 영향력은 지중해 전역까지 뻗어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가 해상으로 뻗어나간 이 시기부터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개의 유명한 도시 국가들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두 개의 도시 국가는 그 유명한 아테네와 스파르타인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일찍 자신들의 국가 체제를 정비한 스파르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본토의 가장 초기 문명이었던 미케네 문명을 기억하시나요? 미케네 문명을 세운 민족은 아카이아인이라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케네 문명이 멸망을 하게 되면서 그리스 본토의 새로운 주인이 된 민족이 바로 도리아인이라고 불리는 민족이죠. 도리아인은 북쪽에서 철기 문명을 갖고 내려온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이 미케네 문명을 멸망시켜서 아카이아인들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가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아카이아인들과 공존하다가 아카이아인들이 쇠퇴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그런 가설들도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도리아인이라는 민족이 세운 나라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스파르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테네를 세운 민족은 누구일까요? 혹시 추측이 가능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도리아인과 상반된 민족이었던 아카이아인이 세운 나라가 바로 아테네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역사적인 라이벌답게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세운 민족조차도 운명의 라이벌의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하하. 그러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유명한 이름이 스파르타라는 이름은 어디서 유래가 되었을까요? 스파르타라는 이름은 건국 당시에 그 건국자로 알려진 라케다이몬이라는 왕의 부인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일화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 부인의 이름에서 나라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여성의 인권을 중시했던 나라임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스파르타는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권리 의식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약간 내륙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다른 대부분의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해안가에서 이런 해안 도시들 위주로 세워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약간 동떨어지게 내륙의 척박한 땅 위에서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 스파르타라는 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이었던 부분도 지형적인 원인이 한몫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고대 사회는 계급이 경직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는 고대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이것은 그리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직접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어쨌든 이처럼 그리스는 고대 사회 치고 굉장히 자유롭고 독립심이 강했고 인권도 어느 정도 존중했던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딱 한 나라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시겠죠?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는 굉장히 엄격하게 계급을 나눴던 국가예요. 크게 세 가지 계급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계급의 체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상위 계층으로 알려져 있죠. 1계급인 스파르티아 타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티아 타이라는 뜻은 직역하면 그냥 스파르타 시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파르타 시민의 구성은 당연히 이 스파르타를 세웠던 민족인 도리아인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도리아인이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스파르타를 세웠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파르타 시민은 아무래도 정복자의 계급이고 또 아래 계급을 지배하는 그런 계급의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은 시민권을 가진 유일한 계층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이라든지 투표권의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만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 보통 1계급 하면 굉장히 부유한 계급이고 지배자 계급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스파르타의 1계급은 직업이 하나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스파르타! 군인만이 그들의 유일한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왜 오직 군인만 하게 되었을까요? 스파르타의 계급 서열과 인구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철저하게 계급이 분리된 이 스파르타 사회에서는 1계급이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래 계급들이 훨씬 더 인구수가 많았기 때문에 언제나 반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철저하게 자신들이 신성한 민족이다,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스파르타 시민들은 아래 계급을 철저하게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군인으로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계급은 중간 계급으로 알려진 페리오이코이라는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변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그들의 별칭답게 1계급이었던 스파르타 시민들의 필요한 물품이나 생필품을 조달하거나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던 계층입니다. 당연히 이들의 직업은 수공업이라든지 상공업, 무역 등의 경제적 활동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일단 이 계층의 핵심은 경제적인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1계급인 스파르타 시민들에게 물품들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상공업 같은 거에 능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직업의 자유도 경제적 활동에 의해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고 이동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유가 확보되었던 그런 계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왜 이런 것들을 강조하냐면 스파르타는 정말로 엄격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자유가 보장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도 가능했던 계층입니다. 나중에 또 나오게 되겠지만 이 스파르타는 사회주의적인 면을 띠는 그런 사회로 체제를 확립하게 되거든요. 페리오이코이의 경제적인 자유와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페리오이코이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전쟁 중에도 가장 중요한 군사 전력이었던 1계급인 스파르타 시민들을 돕는 보조병의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계층은 헬롯이라고 불리는 국가 소유의 농노 계층입니다. 이들은 1계급인 스파르타 시민들에게 정복을 당했던 피정복인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농사와 목축, 식량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고 간단한 옷을 만드는 그 정도 수준의 가내 수공업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엔 이 1계급인 스파르타 시민들의 밥을 먹여 살리는 식량 제공에 주된 역할을 했던 그 농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국가 소유였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도 딱 정해서 그곳에서만 너는 농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당연히 이동의 자유도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잔인하다고 생각이 드는 면도 있는 것인데 이들이 대는 또 이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농노가 지속적으로 또 생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의 자유는 또 허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허허. 헬롯은 괴롭힘을 당하는 계층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스파르타는 이미지가 군사적으로 멋지고 강한 군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미지로 남았잖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잔인한 면도 있었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그런 면도 있었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계급인 스파르타 시민들이 3계급인 헬롯을 괴롭히거나 잔인하게 살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허용되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뭐 이 스파르타 시민이 나중에 그런 교육 과정을 말할 때 성인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증명한 통과 의례를 행할 때도 헬롯을 죽여서 그들의 목을 가져오는 것을 뭐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인도주의적인 면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한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파르타가 군사력에 집착을 하고 또 아래 계층에게 굉장히 잔악무도한 면까지 갖추고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아까 1계급 스파르타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스파르타의 인구 구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스파르타 계급의 인구 구조의 비율을 살펴보면 1대 7대 16 정도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1계급인 스파르타 시민과 3계급인 헬롯이 굉장히 인구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3계급인 헬롯을 지배해야 되고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1계급인 스파르타 시민은 그런 부담이 상당했었을 것입니다. 사실 헬롯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너희들이 선민이 아닌데 우린 똑같은 인간 아니냐 뭐 이렇게 우기면서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스파르타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채찍과 당근 중에 아주 강력한 채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파르타는 굉장히 강력한 군인들로 자신들을 무장하고 언제나 헬롯을 괴롭히고 억압하면서 자신들의 나라의 체제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 춘닥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인권 침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물론 고대 사회에는 언제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스파르타는 특별히 잔인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불안정한 인구 구조 속에서 스파르타는 계속 불안한 체제를 유지했을 것인데 여기서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스파르타의 현자로 알려져 있고 스파르타의 어떤 체제를 완성한 리쿠르고스라는 사람이었죠. 소위 역사가들은 이것을 리쿠르고스의 개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아테네의 솔론의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들을 비교해서 스파르타도 개혁을 했다 이런 의미로 리쿠르고스의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리쿠르고스라는 현자가 스파르타의 기본 체계를 정비한 것이기 때문에 개혁도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약간 헌법과도 같은 이미지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리쿠르고스의 개혁 내용을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스파르타 특유의 아주 강력하고도 지독한 체제를 완성한 리쿠르고스의 개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쿠르고스가 확립한 정치 체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는 두 명의 왕이 존재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스파르타가 건국 당시에 두 개의 부족이 합쳐지면서 나라를 건국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해요. 두 부족의 대표인 왕이 두 명의 왕으로 공존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역할이 보통은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왕이 정치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군사 지휘를 주로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두 명의 왕이 거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게 되는 것이죠. 두 명의 왕이 약간의 장점이 있는데 전쟁 중에 한 명의 왕이 사망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왕이 나와서 지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군사 지휘 체계에서도 두 명의 왕 시스템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정치는 과연 누가 담당을 했냐? 장로회의라는 기구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장로회의라는 기구는 현대사회에서 상원의 개념과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장로회의의 구성원은 60세 이상의 성인 남자 28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28명에 두 명의 왕 아까 있었잖아요. 그 왕이 합쳐지면서 총 30명이 장로회의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두 명의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투에 집중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28명들의 장로가 실질적인 정치에 굉장히 많은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원 역할이 있으면 하원 역할도 있었겠죠. 하원 역할을 담당했던 기구는 바로 시민회의라고 불리우는 기구였습니다. 이 시민회의라는 기구는 30에서 60세 사이 군역을 종사할 수 있는 젊은 남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당연히 스파르타 시민권을 가진 1계급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스파르타의 중대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자 아니면 정말 중요한 외교적인 이슈가 있다 이럴 때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거수로 찬반을 표명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시민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특이한 기구가 있는데 감독관청이라고 불리우는 기구였습니다. 이곳은 이 5명의 에포로이라고 불리우는 감독관들로 이루어져 있는 기구인데요. 이들의 감독관의 권력은 굉장히 막강해서 정치나 장로회의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정치와 행정을 감시하고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국정 운영에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그 부분들을 조율도 할 수 있고 지적도 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했던 기구로 알려져 있어요. 5명의 감독관은 매년 민회에서 투표로 선출되었고 재임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평등한 구조로 돌아갔던 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2명의 군사적인 작전만을 수행하는 왕, 정책을 입안하고 주요 의결권을 갖고 있는 마치 상원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28명 플러스 왕 2명의 30인 장로회의, 국가 중대사 경우에 찬반에 참여했던 시민권을 가진 30세에서 60세 젊은 남자들이 포함되었던 시민회의, 하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었던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5명의 감독관을 지닌 감독관청, 이렇게 4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스파르타 정치 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이 스파르타의 정치 체계는 특이한 정치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뭐 한 명의 왕이 독점을 했던 것도 아니고 2명의 왕인데 2명의 왕은 군사만 실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장로회의가 있으니까 뭐 소수 엘리트 체제냐 뭐 과두정이냐, 근데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뒤섞여 있는 형태거든요. 특히나 나중에 리크루고스의 개혁 이후에 경제적 부분이나 토지개혁 부분을 보면 또 사회주의적인 면도 껴있기 때문에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는 사실은 뭐라고 딱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는 굉장히 경직되고 억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쳤던 아테네에 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리크루고스의 개혁으로 또 유명한 것이 바로 토지 개혁입니다. 토지 개혁은 상당히 파격적인 개혁이었는데요. 먼저 리크루고스는 이 스파르타의 토지를 모두 나라의 소유로 바꿔버립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토지는 즉 부동산을 말하잖아요. 인간은 예로부터 땅을 굉장히 귀중한 자산으로 사실 여겨왔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필요한 땅이었고 지금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또 집을 짓거나 땅의 가치는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스파르타 역시도 땅을 갖고 있는 귀족이나 어떤 부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토지를 모두 환수해서 국가가 소유한다? 그러면 땅을 쟁취해낸 그런 부자나 귀족 입장에서는 자신의 땅을 빼앗기는 그런 기분이 들었겠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내홍이라든지 반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스파르타는 이 토지의 국가 환수를 성공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게 되어서 재분배를 하는 데까지도 성공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는 이 국가가 소유하게 된 토지를 스파르타 시민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인구 수대로 나눠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토지를 나눠줬던 대상이 바로 오직 1계급인 스파르타 시민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토지를 모두 국가가 환수해서 나눠주고 똑같이 분배하는 그런 형태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주의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하지만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주의적인 정치적인 이념이 오직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인 1계급에게만 해당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회주의
사회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모습은 의식주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쿠르고스 같은 경우는 모든 스파르타 주택, 집을 획일화된 형태로 비슷한 크기의 비슷한 형태로 짓게 합니다. 가구라든지 의복, 생필품 역시도 통일된 단일화된 그런 스타일로 만들게 하여서 모든 스파르타 시민들이 결국은 비슷한 집에서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물건을 쓰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평등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우리는 다 알고 있듯이 이렇게 너무 평등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인간 특유의 어떤 경쟁심이라든지 욕심, 능력대로 보상을 받는다. 이런 부분에서는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단점도 갖고 있었던 그런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폐 개혁입니다. 리쿠르고스는 스파르타에 통용되는 화폐를 무거운 철제 화폐로 바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도대체 왜 무거운 철제 화폐로 바꿨을까요? 그것은 바로 화폐의 유통을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고대 사회에 화폐로 인정받았던 물질은 귀금속이었던 금이나 은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한다든지 그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화나 은화가 주로 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운반도 어렵고 무거운 값어치도 떨어지는 이런 철제 화폐를 쓰게 되면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받아주지 않게 되겠죠. 아니 이걸 지금 돈이라고 가져온 거임? 무거운 철제 고물덩이를 누가 돈으로 받아주나? 나 원참 당신네와 거래 안 하겠어. 이렇게 점점 국제 무역이라든지 유통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땐 결국 사치품이나 고가의 사치를 조장하는 그런 물품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정말 꼭 필요한 생필품들을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토지 개혁과 경제적 평등을 주창했던 이런 리쿠르고스의 개혁으로 인해서 외부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의 가능성도 차단이 되고 스파르타는 일종의 폐쇄적인 사회를 유지하면서 모두가 약간 비슷한 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스파르타의 특유의 정치 체제와 굉장히 엄격하고도 절제된 사회, 한편으로는 좀 잔인한 면이 있는 그런 스파르타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스파르타 하면 지옥 훈련이 떠오르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스파르타식 지옥 훈련이 과연 정말로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스파르타는 영화 300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최강의 전사, 육지에서는 정말 무적이었던 그런 무쌍을 찍었던 스파르타 군인들이 정말로 맞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파헤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저번 편에 나왔던 리쿠르고스라는 인물 기억나시나요? 스파르타의 전반적인 체제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인물은 굉장히 엄격한 정신을 강조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파르타식 교육 역시도 이 리쿠르고스라는 인물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리쿠르고스가 만든 스파르타식 교육도 역시나 굉장히 빡셌을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해서 이 스파르타식 교육의 출발은 출생 시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요. 바로 그 유명한 낭떠러지 탈락이죠. 이 스파르타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아이만을 선별해서 키워낸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던 나라였어요. 아마도 리쿠르고스가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먼저 이전 편 스파르타의 정치 체계에서 말씀을 드렸던 감독관청 기억나시나요? 총 5명의 감독관이 선출이 되는데 감독관들이 이 스파르타식 교육에도 관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스파르타의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감독관들의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한 검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갓 출생한 아이들을 이 감독관이 어떤 것을 선별하느냐, 바로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을 하는 것이죠. 장애는 없는지, 울음소리는 큰지, 몸무게는 많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확인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감독관들이 이 아이들을 검사해서 통과를 시킬 거 아니에요?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 장애가 어느 정도 있는 아이들은 1계급인 스파르타 시민에서 바로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계급이나 3계급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또 만약에 장애가 좀 심하거나 울음소리를 못 낸다거나 정말 건강할 확률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낭떠러지로 바로 떨어뜨려서 죽여버리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을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보자 하면 사실 영아 살해나 마찬가지인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건강함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떨어뜨려서 죽여버린 것이죠. 그것도 사실 이건 가족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감독관이 직접 나와서 검사를 하고 합법적으로 죽이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또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좀 충격적이고 지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여성에도 해당이 되었었거든요. 스파르타는 여성 역시도 굉장히 강력한 전사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엄마여야 된다는 철학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태어나자마자 죽였던 것은 아니고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면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자로 성숙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키가 좀 작다든지 골반이 좀 작다든지 이런 2차 성징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싶으면 바로 탈락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면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의학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스파르타의 아고게는 정말 출생 때 그리고 성장 시기부터 굉장히 잔인하고 지독하게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춘닥터는 이런 부분부터 벌써 약간 충격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출생 시 살아남은 아이들은 7살까지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살이 되면서 바로 합숙훈련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사실 7살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스파르타가 어떤 나라죠? 오직 강한 전사만 키우는데 몰입했던 굉장히 지독한 나라였죠. 이들에게는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마저도 사치였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의 따뜻한 품을 떠나 합숙훈련을 시작하는 것으로 아고게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아고게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스파르타식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합숙훈련의 첫날 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따뜻한 집을 떠나서 아이가 합숙훈련에 도착을 하면 합숙훈련장의 조교가 아직 7살밖에 안 된 아이들을 채찍질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의 옷을 벗겨서 심하게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채찍질을 받고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 꾹 참는 아이는 통과가 되고 비명을 지르는 아이에게는 계속 채찍질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지금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감독관은 아동학대로 진작에 끌려가서 감옥살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허허허. 게다가 이 합숙훈련의 기조 중에 하나는 정말 강건한 정신과 신체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합숙훈련 중에 겨울이 되면 굉장히 춥고 이불과 따뜻한 매트릭스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불은 주지도 않았고 매트릭스 역시도 풀로 엮어서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서 써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훈련 과정의 일환이다 이런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심지어 매트릭스 안에는 일부러 가시를 넣어놓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가시를 매트릭스에 넣어놓게 되면 잠을 잘 때마다 등이나 이런 허리 부분이 찔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시에 찔려서 자꾸 잠을 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잠을 깨게 왜 만드냐? 결국 스파르타는 강인한 정신을 강조했기 때문에 잠을 최대한 자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대에도 가시를 넣어놔서 결국은 이 침대의 가시에 찔려서 계속 잠을 깨고 또 추위를 타고 이런 것들이 다 강한 전사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 이런 것이 바로 스파르타 합숙훈련의 실체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에 한 번만 씻는 기회를 줬다고 하는데요. 결국 씻지도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추위는 견뎌라. 이것이 바로 스파르타 합숙훈련의 신체 단련의 기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춘닥터가 의료인이기 때문에 현대 의료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생적이지도 않고 면역을 떨어뜨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잠을 재우지 않으면 성장도 저해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이 합숙훈련의 방식은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위생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주일간 합숙 생활을 마치게 된 스파르타의 훈련생들은 본격적으로 스파르타식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파르타식 훈련이라 함은 역시나 전투 훈련이 주를 이루게 되겠죠. 강력한 전사를 키우기 위해 했던 전투 훈련은 보통 일과 중에 10시간가량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연히 기초 체력 훈련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전투의 기술적인 부분들 레슬링이라든지 검술, 창술, 방패술 그리고 어떤 진영과 대형에 관한 진법, 방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점 하나가 훈련병들은 훈련을 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에 맞춰서 마치 무용을 하듯이 그 훈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중국의 무술 훈련과도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 음악을 틀어놓으면 리듬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리듬감을 통해서 정해진 군무 아니면은 정해진 전투 동작 이런 것들을 리듬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나라 태권도 같은 경우도 품새라는 게 있잖아요. 1장, 2장, 3장 이렇게 각 장마다 정해진 동작들이 있는데 그 동작들을 저희도 기합을 외치면서 박자에 맞춰서 그 동작을 시전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스파르타 역시도 이런 음악과 리듬에 맞춰서 자신들의 어떤 정해진 전투 동작과 전투 대열 이런 훈련들을 진행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파르타 훈련병들은 개인적인 단련뿐만 아니라 당연히 단체전도 중요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체 청백전 같은 이런 단체전 역시도 2주에 한 번씩 계속 진행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협동심이라든지 팀워크를 다지는 그런 훈련도 같이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전투 훈련이나 단체 훈련 외에도 스파르타인들이 또 했던 강력한 훈련 중에 하나는 바로 신체 강화 훈련입니다. 자, 무슨 슈퍼 솔저를 만드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허허허. 자, 일단 이 스파르타는 훈련생들이 15살이 되기 전까지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신체 강화 의식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도 이 신체 강화의 내용을 살펴다 보면 좀 충격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단 훈련생들을 형틀에 묶게 되는데요. 이 형틀에 묶은 훈련생들을 또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아니 스파르타는 맨날 채찍질만 하나요? 어쨌든 이 형틀에 묶은 스파르타의 훈련생들을 쫙
채찍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채찍에 맞은 피부가 점점 상하게 되겠죠. 상처도 나고 진물도 터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약해지고 상처가 나서 너덜너덜해진 피부 상태에서 바로 뜨거운 물로 들어가게 합니다. 따뜻한 물에 몸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피부가 유들유들해지고 몸이 불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피부에 났던 상처나 물집들이 더 심하게 터지게 되고 더욱더 연약하게 되는 현상을 낳게 됩니다. 말 그대로 상처난 피부를 최대한 약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맨몸으로 자갈밭에서 구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갈이 막 섞이고 그 와중에 약해진 피부가 더더욱 상처가 많이 나겠죠. 마지막으로 이 피투성이가 된 만신창인 몸을 가지고 찬물에 뛰어들게 하는 것이죠.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면은 피부가 경직되면서 일종의 약간 경화 같은 현상을 겪게 되겠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스파르타인들은 피부가 강해진다. 그래서 몸이 튼튼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이런 의식을 거친다고 한들 과연 제가 창으로 피부를 푹 찔렀을 때 스파르타인들의 몸을 뚫지 못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약간의 피부가 좀 단단해지고 굳은 살이 많이 박힐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칼과 창이 오가고 화살이 오가는 그런 전투에서 과연 그 피부의 단단함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는 정말 미지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피부가 상처가 나고 그 안에 균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파상풍이라든지 감염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 강화 의식을 겪고 나서 오히려 저는 아마 스파르타 훈련생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 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피부를 강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갑옷 덧대고 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런 수많은 훈련들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고 12살 정도로 훈련생들이 자라나게 되면 망토를 장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 망토라고 하는 것은 스파르타의 군인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사실 12살이면 아직 우리나라 나이로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훈련생들을 망토를 걸치게 하고 스파르타의 정식 군인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6살이 되면은 이 합숙훈련 공동체 활동에서도 저녁만 밥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두 끼는 어떻게 해결을 하라는 걸까요? 자, 이 부분 역시 굉장히 스파르타다운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나머지 두 끼는 마을로 내려가서 식량을 약탈하거나 훔쳐서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또 진짜 무슨 말이죠? 저번 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파르타는 인구 구조가 굉장히 심각했던 나라였죠. 그래서 3계급이었던 헬롯이 훨씬 더 수가 많았고 1계급이었던 스파르타 시민은 그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파르타 시민은 언제나 이 3계급인 헬롯의 반란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억압하고 괴롭히는 방식으로 지배하는 방법을 선택했었어요. 자, 마찬가지 논리였는데요. 스파르타는 16살이 된 훈련생들에게 마을로 내려가서 3계급인 헬롯을 약탈하고 뺏어서 식량을 취하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스파르타의 강력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약간 찌질하지 않나, 왜 이렇게 3계급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사실 그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공존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스파르타는 굉장히 억압적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막 괴롭히고 핍박을 하고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헬롯을 원래 법적으로는 죽이면 안 된다고 되어 있었지만 훈련생들에게는 음식을 훔치고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죽여도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파르타 훈련병들이 처벌을 받거나 굉장히 크게 혼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보통은 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을 때, 저 같으면 이럴 때 처벌을 내릴 것 같거든요. 스파르타는 역시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훈련병들이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식량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들키면 혼을 냈다고 해요. 나쁜 짓을 하더라도 들키지 않는 것이 결국 미덕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것은 현대 윤리적인 관점,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정말 약육강식의 법칙에 철저하게 그 자신의 철학을 관철했던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스파르타의 훈련병들은 결국 16살 이후에는 이 나머지 두 끼를 약탈과 도둑질 이런 것들로 연명을 하게 되면서 자신들만의 생존 방식을 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실 저는 인성도 좀 삐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것이 과연 스파르타 교육의 실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과정들 끝에 훈련병이 20살에 이르게 되면 아고게의 끝인 마지막 통과 의례를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을 들고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오는 것이었다고 해요. 물론 영화 300에서도 이런 장면이 잠깐 나온다고 하는데 육식동물, 늑대 같은 동물을 때려잡는 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창을 들고 20살의 청년이 늑대를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실제로 대부분은 초식동물인 사슴이나 고라니 이런 것들을 창으로 찔러 죽여서 가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특히나 이 마지막 통과 의뢰에서도 젊은이들의 만용이란 게 또 있잖아요. 뭐 내가 싸움도 좀 잘하고 힘도 세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육식동물을 잡으려고 산속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식동물들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해요. 이 수많은 힘든 아고개를 거쳤는데 마지막 통과 의뢰에서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하면서도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악명 높은 아고개, 즉 스파르타식 교육은 20살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알려진 이 아고개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었을까요? 사실 정말 많은 부작용이 있게 되는데 출생 시 탈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먼저 스파르타는 출생 시부터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사실 아기들이라 하는 것은 처음에 성장 가능성이란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는 좀 약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건장하게 자라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건강했지만 나중에 생각보다 잘 못 크는 경우도 있죠. 여자 같은 경우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성징이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일찍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엔 잘 보이지 않다가 정말 나중에 20살 성인이 되어서야 자신의 어떤 기능을 더 발휘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사실 인간의 성장이라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기 때 그 모든 것을 절대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 아고개 스파르타식 교육은 출생 때 많은 것들을 탈락시켜 버림으로써 수많은 발전 가능성을 모두 갖다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뛰어난 전사를 지향했던 훌륭한 피지컬을 가진 그런 아이들이나 전사들을 얻을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애들을 태어날 때부터 탈락을 시키게 되면 출생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출생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 문제를 결국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부상과 장애 그리고 사망의 위험성입니다. 자, 아고개의 훈련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7살 때까지는 부모님의 곁에 있지만 7살 이후부터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치르게 되죠. 문제는 이 훈련 과정이 정말 위생 개념이 전혀 없고 그리고 현대의학의 지식을 기반해서 봤을 때는 의학적인 지식도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일단 1년에 한 번만 목욕을 하게 되면 훈련병의 위생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위생 상태가 저하되게 되면 면역력도 함께 감소되게 됩니다. 또한 스파르타는 훈련병들에게 최대한 잠을 재우지 않으려고 했었죠. 뭐 가시를 등을 찌르게 해가지고 잠을 못 자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면 역시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성장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신체 강화 의식 기억나시나요? 막 피부를 강하게 만든답시고 채찍질해서 막 뜨거운 물에 불리고 자갈밭에 굴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정말로 감염의 위험이 높은 행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의료인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스파르타는 공동 합숙 훈련을 할 때 굉장히 맛없고 영양가가 떨어지는 죽을 먹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먹을 거 역시도 풍족하게 먹으면 사치다 이런 것이 스파르타의 철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타는 훈련생들이 양껏 먹지도 못하고 풍부한 영양을 섭취하기도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16살 이후부터는 마을로 내려가서 막 약탈을 해서 두 끼를 채웠어야 하잖아요. 사실 뭐 약탈을 한다는 것이 뭐 말이 쉽지 얼마나 식량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타는 영양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성 수면 부족, 영양 부족, 그리고 잠을 재우지 않으면 면역력 저하와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상 질병의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스파르타의 훈련 과정이 7살부터 20살 완전히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성장 시기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스파르타는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나기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강력한 피지컬을 가진 어깨도 딱 벌어지고 키도 크고 근력도 많이 있고 이런 강력한 전사를 키워내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영화 300 하면 이 스파르타의 전사가 정말 역대 최강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수십만 대군을 단 300명이 상대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했다. 우리가 지상 최대의 생물이다. 뭐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군사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스파르타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스파르타가 그렇게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을까요? 고대 그리스 역사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하고 군사에 올인을 했던 스파르타가 왜 최강의 육군이라고는 불리었지만 실제 승률은 높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요인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전투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시 고대 그리스는 팔랑크스라는 그런 유명한 전투 방법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중무장 보병이 정말 똘똘 뭉쳐서 싸우는 그런 전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긴 창을 가진 그리스인들이 방패를 가지고 수십 명의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집단의 덩어리를 가만히 보고 있게 되면 마치 거북이 한 마리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딱 봐도 굉장히 느리고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대신에 방어력이랑 힘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전법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중무장 보병이 딱 밀집을 해서 사방을 방패로 막고 이 창으로 앞으로 점점 밀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던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면 개개인의 전투를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대형이 정말 밀집으로 딱 쇠사슬처럼 뭉쳐서 이 창을 들고서 계속 앞으로 밀면서 찌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스파르타가 아고게를 통해서 선발된 강력한 전사들이 크게 힘을 쓸 데가 없어집니다. 사실 이런 스파르타의 강력한 전사들은 게릴라전이라든지 아니면 난전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뭐 혼자 딱 때리고 도망가다든지 뒤에서 찌른다든지 아니면 숨어 있다가 뭐 기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전투 방식에는 분명히 스파르타 전사들의 전투 방식이 유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팔랑크스 전법은 평야에서 정말 이렇게 꽉 뭉쳐서 힘 대결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전법을 얼마나 잘 짤 수 있느냐 그리고 집단 행동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의 실제 육지전 승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지성의 문제인데요. 스파르타는 아고게를 통한 이 스파르타식 훈련에서 인문이나 수학, 철학 이런 사고력을 넓힐 수 있는 교양이나 학문의 수양에는 게을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게을리했다기보다는 그런 학문을 열심히 하는 것을 막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다양한 학문을 익히지 못하게 하고 오직 군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식만 몰두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 종합적인 사고력이 분명히 떨어지게 될 것이잖아요. 멀리 보고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도 분명히 없어졌을 것입니다. 오직 싸움만 잘하는 그런 일종의 전투 기계 아니면 살인 병기 이런 것들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스파르타는 개개인의 육탄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술과 전략이잖아요. 지휘관이 머리가 좋고 결단력이 좋아야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그런 폭넓은 사고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뛰어난 지휘관이 나오기 힘들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하고 싸움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만 온통 모여있던 집단이 바로 스파르타였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만든 것이 바로 아고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스파르타의 말기를 보게 되면은 저출산과 또 인구 감소에 허덕이게 되다가 또 다른 도시국가인 테베에게 육지에서 전투에 패하게 되면서 쓸쓸한 쇠락의 길을 맞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영화 300이 히트를 치기 전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는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유행을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현대에서도 이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극한의 강도 높은 훈련을 요하는 고강도의 교육법을 말하는 것으로 통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강도의 반복된 훈련 방식이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 스파르타식 교육인 아고게가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았듯이 사실 저는 이 현대에도 이런 스파르타식 교육, 주입식 교육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극한의 강도를 요하는 반복적인 교육 방식은 사고의 폭을 좁히게 만들고 단순한 사고만을 반복하게 되는 기계적인 형태를 낳게 될 거라고 이 춘다턴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든지 과하면 부작용을 낳게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단기간의 경쟁 사회에서는 이런 극한의 훈련과 절제된 생활이 분명히 약간의 효과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춘닥터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들에게 선택지와 정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육을 하는 방식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잠재성을 터뜨릴 수 있게 되고 진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정말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 진짜 건강한 교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하게 됩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현재 그리스의 수도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죠. 아테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만큼까지는 아니어도 아테네라는 단어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름인데요. 먼저 영화 우생순 기억나시나요?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이 정말 아쉽게도 은메달에 그쳤던 그 올림픽이 바로 2004년에 개최된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입니다. 아테네는 그 올림픽이 열렸던 만큼 그리스의 현재 수도로도 관광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영화 300만큼 스파르타가 뜬 부분이 있지만 이 아테네 역시도 친숙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고대에는 도시국가로 아테나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사실 이 명칭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 아테네에서 따온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전설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전설에 따르게 되면 고대 아테네를 건국할 당시에 두 명의 신이 입찰 경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였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내기를 하게 되는데요. 내기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각각의 신들이 시민들에게 하나씩 좋은 선물을 주게 되고 선물 중에 반응이 좋은 것을 승자로 하자는 그런 내기였죠. 나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물을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으니 호수를 선물로 주마. 와, 호수다. 식수로 유용하게 쓸 수 있겠군. 에이, 퇴퇴. 이게 뭐지? 어우, 자, 바닷물이랑 똑같잖아. 바다의 신답게 포세이돈은 물을 이용해서 호수를 그들에게 선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물이 바닷물과 거의 비슷한 그런 물이었기 때문에 아테네 시민들이 그 식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포세이돈은 역시 단순 무식해. 나는 지혜의 여신 아테네. 그대들이 기름을 짤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유용한 열매인 올리브를 선사하겠다. 오, 이건 뭐지? 소금에 절여 먹어도 맛있고 이 열매를 짜서 나오는 기름도 아주 유용하잖아. 아테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저희는 당신의 이름을 따서 나라의 이름 역시 아테네라고 하겠습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알려진 그 유명한 아테네라는 도시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가장 초기 문명인 미케네 문명이 멸망을 하고 고대 암흑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그리스 본토에는 대부분의 그 주류 세력이었던 아카이아인들이 물러나게 되고 그 새로 남아해온 도리아인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 그 그리스 암흑기 이후에 그리스 고졸기와 고전기로 진입한 당시에 유명했던 도시국가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유명한 스파르타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꽤나 강성했던 것으로 알려진 도시국가 테베랑 코린트 등이 있었거든요. 이런 도시국가들 역시 도리아인이 세우거나 다시 재건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암흑기 이후 그리스 고졸기와 고전기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이런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도리아인이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테네 같은 경우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 미케네 문명이 멸망하고 고대 암흑기 시대를 지날 때도 아카이아인들이 그 도시를 지켜내면서 멸망하지 않은 상태로 아카이아인들이 그대로 주를 이룬 도시국가로 성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결국 도리아인이 세운 대표적인 도시국가인 스파르타와 원래 그리스 본토의 원주민처럼 느껴지는 아카이아인들이 세운 도시국가 아테네, 두 개의 도시국가는 나라를 세운 민족부터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아테네의 고대 정치 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아테네가 왜 현대사회의 뿌리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주목하면서 정치 체제의 변화를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명 초기인 에게 문명으로 잠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때 말씀드렸던 그리스 신화 기억나시나요? 당시 크레타 섬에 주를 이었던 미노스 문명 있었죠. 미노스 문명에서 얼굴은 황소요, 몸은 인간인 괴물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미노타우로스입니다. 이 괴물은 사람을 잡아먹고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 미노스 왕이 크노소스의 미궁에 가둬놓고 사람을 제물로 바쳤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 본토에서 제물로 잡아와서 바쳤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악연을 끊기 위해서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기 위해 그리스 본토에서 왔던 그 사람이 바로 아테네의 왕자 영웅 테세우스였던 것이죠. 그리고 미노타우로스를 결국 그 테세우스가 쓰러뜨리게 되고 그리스 본토로부터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그런 악연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웅인 테세우스가 아테네의 건국 시조로 알려져 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미케네 문명 영향권에 있었던 아테네는 작고 미약한 중소도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암흑기가 지나면서 아테네가 좀 더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 때는 이제 테세우스처럼 왕으로 운영되는 그런 정치 체계가 아니었어요. 소수의 엘리트들과 귀족, 그런 소수의 귀족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구조인 귀족정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족정은 아르콘이라고 불리우는 총 9명의 집정관을 매년 선출해서 아르콘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 아테네의 귀족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안정감이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테네의 척박한 지형이었는데요. 아테네 역시 그리스 본토의 대표적인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본토가 산지가 굉장히 많은 척박한 지형이잖아요. 이 아테네 역시도 바다에 둘러싸인 해안가에 있는 도시였지만 대부분이 돌로 이루어진 굉장히 척박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농사를 위한 땅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바다는 많지만 뭐 강이 흐르거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식수도 굉장히 부족한 편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힘이 강해지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 땅을 갖지 못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빈부격차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고대 사회는 그런 땅을 기반으로 세력이 성장된 그런 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테네 역시도 소중한 농사짓는 땅을 소유하고 있던 귀족들의 권력이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아테네는 바다로 둘러싸인 해안 도시잖아요. 그리고 아테네인들은 굉장히 똑똑했었죠. 그래서 바다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땅을 가진 귀족과 또 땅이 없던 굉장히 힘든 평민들 외에도 무역으로 부를 쌓았던 새로운 계층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신흥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흥 세력들은 중산층으로 발돋움한 평민들인데 이런 상공과 무역에 능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를 축적했고 부를 바탕으로 힘도 있었던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고대 사회는 땅을 기반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역시나 여전히 아테네에서도 땅을 소유했던 귀족들이 권력을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땅을 가지고 있던 귀족과 그 다음에 땅을 갖지 못한 가장 힘든 가난한 평민, 새로 나타난 신흥 강자인 중산층 상공업 계층이 3파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역시나 귀족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상공업 계층은 돈은 쌓이지만 권력은 잡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평민들은 점점 가난한 평민이 돼서 막 소장농으로 전락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사회 불안이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불안정성이 강해지자 귀족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점점 더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당시 아테네는 사회 불안이 심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문화된 법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문화된 법 대신에 관습법이라고 해서 일상적으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법들이 시행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 없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왔던 그런 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그런 법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말에서 말로 행해지게 되면 딱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조금씩 자신한테 유리한 식으로 바꾸기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누가 유리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런 법을 휘두를 수 있는 기득권층인 귀족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다수의 평민들은 관습법을 없애고 이 법의 기준을 정해달라고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아테네에 존경받은 어떤 귀족인 드라콘이라는 현자가 있었거든요. 민중들은 이 드라콘에게 달려가서 드라콘님, 우리에게 정해진 법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드라콘이라는 귀족은 관습법의 피해를 없애고자 법의 명문화를 하는 성문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관습법과 반대에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문법은 법을 문서화시키고 딱 박아놓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겠죠. 이제 모든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 문장을 보여주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법을 시행할 것이다. 공적으로 공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고대 국가는 이런 문장을 절대 바꾸지 않기 위해서 어떤 돌이나 큰 비석에 글씨를 새겨놨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돌을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고 그 돌에 새겨진 글씨는 쉽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런 법의 성문화는 사실 민중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딱 법을 정해놓으면 그걸 바꾸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시도했던 것이 바로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드라콘의 성문법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문법을 시도한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이 법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드라콘이 성문화에 성공했던 그런 법들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엄격했던 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마도 드라콘 본인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평민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드라콘이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이 아니었나, 아니면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좀도둑질을 해도 당장 사형 이런 식으로 너무나 법이 엄격했고, 게다가 또 비현실적인 법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게으르면 벌을 받는다, 게으르면 넌 감옥에 가. 근데 사실 게으르다는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없잖아요. 그런 기준을 사실 현실적으로 세우기도 어렵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법제화시켜서 무조건 감옥 가, 무조건 죽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격한 법을 성문화시킨 겁니다. 게다가 드라콘 자체가 귀족이기 때문에 상당히 귀족에게 유리한 법들도 많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드라콘의 성문법 시도 역시도 이런 사회 갈등을 해결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평민과 귀족과의 대결, 또 아까 말한 신흥 강자인 중산층과의 이런 삼파전은 점점 더 극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점에 드디어 한 명의 개혁자가 아테네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면서 그 빚을 갚지 못한 평민들이 점점 노예가 되거나 소장농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솔론이라는 한 명의 귀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명문 귀족 출신이었지만 재산은 그렇게 많은 집안은 아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솔론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부터 해외로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비즈니스 등 현실적인 감각을 많이 익힐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그는 고대 천재들이 모여있기로 유명한 그 아테네란 나라 중에서도 현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테네가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어떤 전쟁과 같은 이슈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솔론이 이 까다로울 수 있었던 이슈를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솔론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일처리 방식 자체가 굉장히 균형을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평민과 귀족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항상 공과 사를 구분해서 공명정대하게 일처리를 했던 것으로 유명했어요. 이렇게 되면 솔론의 인기가 나날이 치솟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당시에 워낙 극심한 사회 불안에 시달리던 아테네는 귀족과 평민 양측 모두로부터 솔론은 사회 개혁의 요구를 제안받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중용을 중시했던 솔론이었기 때문에 이런 개혁을 좀 꺼려했던 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점점 사회적인 불안은 극심해져가고 이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게 되자 솔론도 결국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사회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솔론은 가장 큰 문제였던 부채에 관한 개혁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당시 아테네의 가장 큰 문제가 빈부격차의 극심함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귀족들이 그 얼마 남지 않은 토지를 독점하게 되고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게 된 평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평민들의 부채가 커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평민들이 땅을 아예 뺏기거나 자신의 몸을 팔아서 노예로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사회의 구조상 일을 할 수 있는 평민 계층이 점점 없어지게 되겠죠. 중산층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평민들이 사라지게 되면 세금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사회 자체가 점점 불안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론은 이를 해결하고자 정말 파격적인 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전액 부채 탕감입니다. 일단 솔로는 그런 부채 관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평민들의 부채를 전액 탕감을 해줬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부채 때문에 감당하지 못해서 노예가 됐던 부분이나 아니면 저당 잡힌 땅을 빼앗긴 부분, 이것도 모두 원래대로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름 파격적이었던 법안이 당시에 귀족층과 평민 양 진영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고 불만을 샀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3자인 이 춘닥터의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나름 평민한테 유리한 법안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왜 양측의 불만을 샀던 것일까요? 그것은 양측 모두 다 자기 진영 위주로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평민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부채뿐만 아니라 그 귀족들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 자체도 다 국가가 뺏어서 환수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이 모든 원흉은 저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 자체를 모두 없애버리지 않으면 이 사회는 결국 변하지 않을 거야. 평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귀족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빌려주고 그거를 돌려받겠다는데 그걸 왜 탕감해 주는 거야? 내가 꿔준 돈 하도 못 받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귀족들도 자기 나름의 불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균형을 중시했던 솔로는 아테네의 현실적인 구조상 너무 극단적인 개혁을 시행하면 이 사회 구조가 무너질 수 있었다는 염려 때문에 이 정도 선의 개혁이 최선이었다고 솔로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솔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부채 탕감에 이어서 정치 참여의 변화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 정치 참여는 거의 귀족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는 이 평민들에게도 정치 참여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의 계급을 재편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솔론의 정치 개혁의 모습들이 나중에 현대 정치에 굉장히 귀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솔론은 그래서 계급을 나누는 기준을 단 하나로 삼았는데 그건 바로 재산이었어요. 재산을 기준으로 시민의 계급과 등급을 나눈다 하여서 금권 정치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디테일이 하나 또 있는데 이 재산이라는 게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전반적인 자산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화폐나 이런 보물 같은 가치보다는 땅이 가장 중요했던 시절이었거든요. 농경 사회였잖아요. 이 솔론이 중요시했던 그 재산의 기준은 농업 생산량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토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토지를 통해서 농산물을 얼마나 너희가 생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것을 기준으로 재산을 삼은 것이었어요. 채권이나 금 이런 것들은 사실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재산을 나누는 기준이 토지 중심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상공업 계층에 사실 불만도 사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솔로는 이렇게 계급을 4단계로 나누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귀족과 평민 이원화돼 있던 단순한 계급에서 좀 더 세분화를 시키게 됩니다. 자료와 함께 간단히 살펴보시면 먼저 가장 상위 계층인 1계급부터 보시겠습니다. 당연히 1계급은 재산이 가장 많은 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값비싼 말을 사용할 수 있겠죠. 군사에서도 기병을 담당하게 되고 정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각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급인 2계급과 3계급 같은 경우에는 기병 또는 중무장 보병까지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만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하게 되고 정치 같은 경우도 국가 공무원 정도는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마지막 4계급은 가장 돈이 없는 하위 계층인데 이 계급은 돈도 없기 때문에 군사를 담당할 때도 경무장 보병이라든지 아니면 보조병 정도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정치 참여보다는 권리 보호에 주목을 했는데요. 하급 재판소 같은 것을 두어서 4계급들이 자신의 어떤 권리를 호소할 수 있게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재판소를 창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산 계급도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솔로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전반적인 경제와 사회, 그다음에 정치 이런 개혁에도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몇 가지 인상 깊었던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개혁안들을 보면서 솔론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솔론이 추구했던 어떤 정치적인 이상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폭행 및 상해 등을 당하면 당사자 아닌 누구라도 가해자를 고발 및 기소할 수 있다. 자, 이것은 결국 시민들이 정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솔론의 가치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위험한 시대이기도 하고 함부로 뭔가 간섭하기도 어려운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방조하거나 아니면 불의를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솔론 같은 경우는 고대 사회에서 그래도 불의를 너무 방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의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민의 모습을 더 좋은 모습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혁명 등 정치적 혼란기에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자의 시민권을 박탈한다. 이건 해석을 잘 해야 되는 문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문장 중에 어느 편에 서라 이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자를 박탈한다. 이 부분이 더 메인인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아까의 법안과도 좀 일맥상통하는데 솔로는 좀 더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참여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굉장한 갈등이나 혁명 같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을 죄악으로 본 것이죠. 사실 현대 사회도 굉장히 정치적 갈등이 심하잖아요. 이념 대립도 심하고 종교 갈등도 심한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솔론이 원했던 것은 이런 갈등 속에서 무조건 이쪽 편이나 저쪽 편에 적극적으로 서서 죽을 듯이 싸워라. 사실 이런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이 춘닥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솔론의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와 갈등 상황 속에서도 항상 냉철하게 이성적인 눈을 갖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줄 아는 시민의 모습을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죽은 이들에 대한 비난을 금지한다. 솔로는 계속 현실주의자고 굉장히 균형을 중요시했던 이성주의자였죠. 죽은 이들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내분이 생기고 갈라진 것을 많이 봐왔던 걸까요? 사실 이 부분 역시 우리에게도 생각할 점이 참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도 역시 과거를 잊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이 여전히 큰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솔론 같은 경우는 죽은 이들은 고이 묻어주고 그들을 보내주고 현실에 충실하자 이런 주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죽은 이들을 통해서 배울 점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어쨌든 현실을 살아가는 것들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죽은 이들의 영향을 너무 받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솔론의 중요한 개혁이 있는데 그건 바로 화폐 개혁입니다. 아테네 드라크마라는 은화를 페르시아의 화폐와 중량을 통일시키면서 아테네 화폐가 가치를 높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테네 화폐가 결국은 기축통화로 쓰이게 되면서 당시 지중해의 무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도 솔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방면의 개혁을 시도한 솔론이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솔론의 개혁은 어느 정도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패라기보단 미완의 개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시 아테네는 굉장히 사회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귀족과 평민이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만 그 개혁을 시행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솔론 같은 경우는 그 어느 편에도 최대한 서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둘에게 서로 합리적인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선에서 개혁을 단행을 했었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양 진영에 모두 환영을 받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는 당시에도 굉장히 양측 진영으로부터 모두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되면서 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진행한 개혁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솔로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테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에서는 최선이었어. 참으로 현실주의자다운 솔론의 답변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솔론은 기본적인 아테네 사회 구조를 파괴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사회 구조가 유지되는 선에서 최대한의 개혁을 할 수 있는 부분, 평민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점진적인 진보, 점진적인 개혁가, 온건주의적 진보주의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론의 개혁은 미완에 그치지만 아테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인 변화와 개혁을 계속하게 됩니다. 솔론의 개혁과 의지를 이어받는 두 명의 주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50대 중년의 천재라고 불려지는 두 인물은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완성했다는 평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테네는 심각했던 빈부격차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게 되고 또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명의 주자는 과연 누굴까요? 그리고 이 두 명의 주자는 어떻게 해서 이 아테네의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했을까요? 사실 이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는 세계 정치사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완성도를 가진 직접 민주주의로 알려져 있는데요. 50대 중년 천재로 인해서 5가지 변화를 일으켜낸 아테네의 이야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는 자신의 개혁을 어느 정도 완성한 후에 권력을 분명히 독점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였거든요. 하지만 권력자의 길을 걷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애초에 원래도 균형 감각을 중요시했었던 솔론이었죠. 그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오직 아테네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균형 잡힌 개혁을 추구했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정치계에서 사라지게 되자 다시 평민과 귀족은 갈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솔론의 개혁 이후로 평민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 부채를 탕감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진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토지의 기반은 여전히 귀족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아테네는 굉장히 토지가 부족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토지의 기반을 귀족들이 계속 갖고 있는 한 갈등의 원인은 완벽하게 해결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특히 당시에 고대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 귀족들이 두 개의 파로 또 분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토지를 기반으로 한 평야당, 그리고 신흥 세력인 해외에서 무역을 쌓고 부를 축적한 해안당이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귀족들이 또 권력을 잡고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여전히 척박한 땅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평민은 다시 힘든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 한 명의 젊은 청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페이시스트 라토스라는 인물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역시. 자, 이 친구는 22살의 솔론의 친척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22살에 어떻게 보면 솔론의 눈에 들어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고 30살이 될 때 정계에 진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정계에 진출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페이시스토 라토스란 청년은 당시 권력자 기반이었던 평야당과 해안당에 속해 있지 않았고 소외된 평민들의 지지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대 세력인 귀족들의 힘을 초반에는 당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무려 2번이나 망명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망명을 했다가 좀 힘을 길러서 오면은 다시 또 귀족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안 되겠다, 당해낼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망명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던 것이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거든요. 자, 이제 54세가 된 중년의 남자가 된 페이시스토 라토스는 힘을 많이 기른 상태로 자신만의 군사를 데리고 아테네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쿠데타인 것이죠. 근데 당시 이미 평야당과 해안당은 자신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힘이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페이시스토 라토스의 군대를 보자마자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무혈입성한 페이시스토 라토스는 이때부터 권력을 잡고 고대 아테네의 정치를 독점하게 됩니다. 자, 불굴의 의지를 가진 페이시스토 라토스는 이때부터 고대 아테네에서 참주정이라는 정치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참주정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쓰인 용어라고 해요. 고대 사회는 굉장히 군주제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이 참주정은 일종의 혈통과 상관없는 인물이 권력을 독점해서 정치를 행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이 페이시스토 라토스라는 인물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끝에 권력을 잡은 것이잖아요. 망명돼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쫓겨나고, 그래서 해안당과 평야당에게 해코지도 당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굉장히 쌓인 것도 많았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독재 정치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 이 페이시스토 라토스는 과연 잔인한 그런 무서운 독재자가 됐을까요?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하하. 페이시스토라토스는 사실 솔론의 친척이기도 했지만 열혈 지지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시스토라토스는 권력의 정점에 오르자마자 솔론의 개혁 부분을 그대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신경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 50대의 중년 천재는 5가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큰 빈부격차의 원인이었던 그 토지를 드디어 귀족에게서 뺏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귀족으로부터 뺏어낸 토지를 평민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그 평야당의 귀족 세력은 굉장히 약화가 되겠죠. 그리고 평민들은 이제 자영농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농업 생산성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토지를 일구어 나가는 자영농이 된 것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는 경제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자영농들이 발전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세금도 더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세수가 늘어나는데 이 늘어난 세수를 다시 또 내수 활성화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페이시스토라토스는 똑똑한 인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페이시스토라토스는 솔론이 당시에 아테네 화폐인 드라크마라는 화폐가 있는데 이 화폐를 어느 정도 솔론이 개량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페이시스토라토스는 이 화폐마저 좀 더 강화시켜서 이 아테네의 대표 화폐인 드라크마를 지중해의 중심 기축 통화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축 통화가 형성이 되면 무역의 중심도 역시 아테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테네의 도자기 산업을 굉장히 부흥시키게 돼요. 그래서 아테네 도자기 하면은 굉장히 고품질 도자기, 오, 이것이 바로 아테네산 도자기란 말이오, 이 귀한 물건을 나에게 주는 것이오, 비싼 값에 사도록 하겠소. 이런 식으로 아테네 도자기가 경제 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테네 시민들이 원래 칼을 휴대할 수 있었는데 페이시스토라토스가 이 칼도 휴대하지 못하게 해요. 마치 현대 사회에서 총기 규제를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그렇게 되면 치안이 당연히 강화가 되겠죠. 자, 이렇게 페이시스토라토스는 5가지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면서 고대 아테네가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빈부격차도 줄어들게 되고, 빈부격차가 줄어들게 되면은 시민들도 여유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생긴 시민들이 더더욱 정치 참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발전을 함께 이루게 된 것이죠. 이렇게 50대의 권력을 잡고 5가지 변화를 이끌어낸 중년의 천재였던 페이시스토라토스는 73세에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권력을 독점했지만 뛰어난 능력을 기반으로 아테네의 고도 성장을 이끌어냈던 페이시스토라토스,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자, 아버지가 죽고 나자 마치 왕위를 이어받듯이 이 2명의 아들들이 페이시스토라토스의 권력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참주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미 솔론의 개혁과 페이시스토라토스의 뛰어난 정치력으로 인해서 아테네 시민들은 굉장히 정신의식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자유롭고 진취적이었던 아테네 시민들은 더 이상 한 사람에게 정치 권력이 독점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 페이시스토라토스의 2 아들들이 시행했던 참주정은 치세 8년 만에 아테네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갑자기 참주정이 또 막을 내리게 되면서 굉장히 정치적 혼란이 다시 또 시작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쌓아온 아테네의 이런 고도 성장도 여기서 끝인 건가? 하지만 아테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50대 중년의 천재가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인물이에요. 사실 고대 그리스와 아테네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은 솔론의 개혁이거든요. 뭐 정치사에서 인용될 때도 그렇고, 시사 칼럼이라든지 역사를 논할 때도 솔론의 개혁 부분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춘닥터는 개인적으로는 고대 아테네에서 정말 뛰어난 인물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정치 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이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인물을 정말로 뽑고 싶어요. 사실 진짜 우리에게 엄청 유명한 고대 아테네 그리스 하면 직접 민주주의잖아요. 직접 민주주의를 진짜 완성하고 정점을 찍은 인물은 바로 이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50대 중년 천재는 또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인물 역시 또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당시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휘말렸기 때문에 망명 생활을 했던 정치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페이시스토라토스가 해안당과 평야당이라는 귀족에 밀려서 망명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클레이스테네스는 반대예요. 굉장히 명문 귀족 출신의 해안당 출신의 귀족 자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해안당과 평야당이 도망간 참주정 시대였으니까 클레이스테네스는 참주정에 밀려서 또 망명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언젠간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말겠다. 아마 이것이 클레이스테네스의 신념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참주정이 막을 내리고 혼란에 빠진 아테네를 보고 클레이스테네스는 이때가 바로 기회다고 생각해서 다시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50대 중년 천재는 똑같이 5가지
가지의 큰 변화와 개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클레이스텐스의 5가지 개혁인 것이죠. 클레이스텐스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개혁은 바로 행정구역의 개편입니다. 자, 이 행정구역의 개편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자, 일단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토지 기반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귀족들도 자신의 토지를 기반으로 세력을 형성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지방 호족 이런 출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방 호족이라든지 토호 이렇게 귀족들은 토지를 기반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귀족들의 입김이 점점 강해지고 그 지방과 그 지역이 그 귀족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되겠죠. 사실은 이런 지방 귀족들의 힘을 억누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명의 왕을 세워서 정점으로 한 전제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런 전제 정치를 싫어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했잖아요. 클레이스텐스는 귀족들의 힘은 눌러야 하고 또 전제 정치는 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한 가지의 생각을 고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테네의 땅을 행정구역상으로 분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50대 중년 천재는 굉장히 치밀하고 똑똑한 인물이었는데 일단 지역 단위로 아테네를 쪼개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뭐 이런 식으로 시, 구, 동 이렇게 점점 쪼개지면서 주소가 나눠지잖아요. 이런 게 바로 행정구역의 분할인데, 일단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눠지게 되면 다양한 계층이 섞이기가 좋은 형태가 돼요. 왜냐면 이 행정구역으로 땅을 나눠버리면 귀족들의 땅도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지역입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원래 내 땅, 내 집의 세력이었는데 이렇게 귀족들이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족들의 세력하에 있던 시민들도 이제는 행정구역상으로 분할이 돼서 그냥 그 행정구역 안에서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치밀했던 50대 천재는 이 행정구역을 일단 3개로 쪼갠 다음에 그거를 나눠서 뭐 10개로 또 나누고, 근데 그거를 다시 또 합친 다음에 또 쪼개요. 뭐 이런 식으로 분열했다가 섞었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행정구역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인구 계층들이 짬뽕으로 섞이게 되는 현상을 낳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땅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토지 기반의 귀족들이 더더욱 힘이 약화되게 되고 이런 지방 출신, 뭐 귀족 가문 출신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는 어떤 가문 출신의 누구요 이렇게 아테네 시민들이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나는 어느 행정구의 어느 출신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행정구역 출신으로 말을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나 귀족의 세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다양한 계층이 섞이게 되면서 시너지를 더욱더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클레이스텐스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훨씬 더 늘리는 것도 역시나 잊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존의 국정을 주도하던 9명의 집정관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귀족 출신이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9명의 집정관인 아르콘이라는 이 직책 자체를 굉장히 약화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10명의 집정관을 세우게 돼요. 아까도 행정구역의 분할을 먼저 시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10개 지역으로 크게 먼저 나누게 되는데 이 10개 지역에서 지역당 1명씩, 그래서 10명을 뽑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집정관은 당연히 모든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1인당 1표로 직접 민주주의로 뽑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뭐 우리나라의 어떤 총선이라든지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시민들이 함께 나와서 자신의 구역에서 1인 1표를 행사함으로써 그 지역의 대표를 뽑아서 국정을 운영하게 하는 그런 정치 체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현대 사회의 총선과 거의 다른 게 없거든요. 이것을 바로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의 완성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테네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아테네 시민회의라고 불렀는데요. 이 시민회의도 계속 정기적으로 열도록 해서 국가 중대사를 논할 때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표도 던질 수 있고 이런 권한을 자유롭게 형성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클레이스텐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테네의 모든 시민들이 국가 중대사도 표를 던질 수 있고 또 대표를 뽑는 것도 직접 표를 던질 수 있고, 또한 로마와는 달리 1인 1표로 행사를 했고, 이런 것들이 직접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500인 회의라는 것을 창설을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일종의 약간 국가 행정직, 공무원과 같은 비슷한 직책을 하는 그런 기구였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또 뭐냐면 이 행정직, 국가 공무원직도 어쨌든 공직이잖아요. 근데 이 공직을 이 클레이스텐스는 추첨으로 뽑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큰 틀에 10개 구역이 있었잖아요. 근데 10개 구역에서 한 구역당 50명씩
선발을 하게 되는데 2년마다 추첨제로 뽑게 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랜덤으로 그냥 뽑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클레이 스테인스의 어떤 생각은 뭐였냐면 이 아테네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공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테네 모든 시민들이 추첨으로 뽑히는 거니까 이 신의 뜻에 맡겨서 얘가 뽑히게 되면 행정직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 나라의 공직을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민의식도 올라가게 되고 책임감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아테네 시민들은 정치에도 모두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국가 공직이라든지 행정직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시민 계급을 세분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민 계급이라는 것은 사실 솔론이 금권 정치라고 했었죠. 그래서 재산을 기준으로 시민들의 계급을 좀 더 세분화를 해서 정치 참여를 높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인데요. 당시에 재산 기준이라는 게 토지 기반의 생산성이 주였어요. 그래서 사실 뭐 상공업이라든지 무역 이런 걸로 재산을 쌓은 사람들이 소외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클레이스텐스는 이런 것도 다시 세분화시켜서 토지 기반뿐만 아니라 그 무역이나 항공업을 통해서 부를 쌓은 계층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실력에 걸맞게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계급을 재설정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아테네가 점점 더 실력주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력만 있으면 부를 쌓고 그 부를 쌓은 만큼 계급도 높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분을 점점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도 꽤나 익숙한 이름인데요. 바로 도편 추방제입니다. 자, 이것은 역시나 민주주의를 사랑했던 이 클레이스테네스가 독재를 견제하고자 만든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자기 파편에 이름을 적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편 추방제인데 이게 과반 이상이 위험 인물로 추정되는 인물을 쓰게 되면 추방하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 추방당한 인물은 10년 동안 추방되어 있다가 다시 귀국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렇다고 그 인물을 뭐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몰수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판단이 되면 10년 동안 그냥 추방만 시키는 제도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적을 제거하거나 저 사람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내 라이벌인데도 그 자신들의 세력을 이용해서 뭐 적게 하고 이렇게 약간 선거 조작 비슷하게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나중에 이 도편 추방제는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스파르타는 리쿠르고스라는 인물이 개혁 또는 헌법을 제정하면서 나라의 기틀이 어느 정도 한 번에 완성이 되게 되거든요. 하지만 역시 현대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고대 아테네 같은 경우는 정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명의 뛰어난 천재가 마치 릴레이 달리기를 하듯이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그 개혁이 발전을 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테네의 정치 발전의 정점은 50대 중년 천재인 클레이스테네스가 찍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고대 아테네는 세계 정치사에서 손꼽히는 완성에 가까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가 됩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귀족들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게 되고 행정구역으로 객관적인 관리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정치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고 자신이 의지만 있다면 항상 정치 참여에 관여를 할 수 있게 돼요. 심지어는 추첨을 통해서 랜덤으로 자신이 공직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정말 야망이 있고 실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계급도 높일 수 있게 되고 정치 참여라든지 권력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아직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뭐 노예라든지 여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은 아테네 시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쇄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고 또한 도편 추방제 같은 악용되는 사례 같은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클레이스테네스의 뭐 개혁이 당연히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2500년 전의 시대거든요. 이런 고대의 작은 도시국가에서 이렇게 완성에 가까운 형태인 직접 민주주의가 나왔다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유럽의 기원이라고 알려진 고대 그리스 문명의 전기 내용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그럼 다음 편은 어떤 내용이냐고요? 바로 동양과 서양의 최초 대격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편도 조금 궁금하신가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내용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